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 네, 안녕하십니까. 100만 뷰를 꿈꾸는 유튜브 꿈나무 장정은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사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입니다.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마트를 갔는데 한 아이가 자동차를 사달라고 자동차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는 소리도 지르고 애 엉덩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살벌해가지고 옆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장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뗐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좀 그런 상황 겪어보지 않아서 좀 어떻게 해야 좀 고민이 되게 하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장정은 주니어야 여기는 네, 여기는 공공장소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성적으로 좀 설득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아, 애기한테 이제 장정은 주니어야? 일단 뭐 제가 이름을 지으지 않아서 장정은 주니어라고 하고요. 근데 뭐 첨언하자면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제 아이의 미래의 아이의 태명까지 지어주셨는데요. 저희 페리스라고. 페리스라고. 아니, 발음을 정확히 해야죠. 페리스. 네, 제가 1월 달에 파리로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 그때 꼭 가서 아기를 만들어보라고 태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주니어의 이름은 일단 태명은 페리스로. 페리스야, 여기는 이제 공공장소니까 이러지 마라. 네, 페리스야.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장정은 변호사님처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다들 그러시진 않죠. 아무래도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떠들고 이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실 텐데요. 이제 이때 체벌의 수위를 조금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면은 그냥 가정의 일이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다들 뭐 무관심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좀 때리고 이랬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핫스타그램에서 부모라는 탈을 쓴 가해자라는 주제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5살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고 변호사님, 이게 어떤 뉴스인가요? 네, 5살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을 이제 그 20시간 넘게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CCTV를 다 보지 못했지만 몇몇 영상들을 이제 캡처한 것들을 봤더니 그 목검이죠. 굉장히 큰 목검으로 마구 휘두르면서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내던지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끔찍하고 잔혹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건 잔인해서 차마 CCTV는 못 봤는데 기사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손발을 이제 케이블 타이로 묶은 다음에 막 24시간 넘게 때리기도 하고 3일간 화장실에 갇힌 상태로 때리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잔인한 사건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아이를 학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더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이 계부가 예전부터 아이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아이가 보육시설로 피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계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2017년 초에 이제 아내가 신고를 했었고 이 두 아들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호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사건의 그 피해자인 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으로 숨진 5살 아이뿐만 아니라 1살 터울인 그 둘째 아이에게도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폭력을 가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이죠. 이때 그 아동 학대 및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2017년에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이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에 의해서 아이들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이죠. 아동 보호기관에 그 보호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폭행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학대를 당한 의붓 아들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끝나기까지는 3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육원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이들은 왜 그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인가요? 당시 아이들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보육원에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차례 이제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7차례 부모 교육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보육원에서는 이들 부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도 받고 이제 기간의 가정 방문 등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려보내줬다라고 합니다. 네, 아동보호기관의 관계자도 계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들이 이후 사후 관리를 받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 조치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잖아요. 사실 이제 학대받은 피해 아동이 가정을 복귀한 이후에 부모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법적 조항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신설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통 재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자체와 보육원은 별다른 대책 없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 경우에는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양육 의지를 보내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현행법에 의해서는 원가정으로,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아동학대가 발생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아동에게 무조건적인 원가정 복귀가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로서는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와 같은 사후 관리에 대한 조치가 조금 더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보호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2차 피해를 겪는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아버지는 직접장애 3급의 아들의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려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들은 2010년 8월 영아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호시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경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집에 돌아간 지 3주 되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 범죄는 성범죄만큼이나 그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인데요. 아동 학대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 방지 자격증 우리 또 아름다우신 고변호사님께서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요? 이 대본이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법을 전공했던 게 아니라 학부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아동복지, 그러니까 그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도 이수를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원가정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다시 한번 보호시설로 들어가고 이와 같은 반복된 절차를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들은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성장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게 사회적인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슬을 끊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인 완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엄마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2017년 초에는 이제 친모의 신고로 이제 계부가 재판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친모도 크게 다르지 않게 방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은 폭행을 방임한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살인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이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시피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말리지 않은 건 사실상 남편의 살인을 아내가 방조했다라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 변호사님은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근데 혹시 아내도 이제 남편에게 폭력 당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서 아이들을 때리는 걸 막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좀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경찰에 의하면은 CCTV에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직접적으로 구타를
그 받았던 영상은 없었다고 하던데요. 다만 이제 아내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받았던 영상 그 장면들을 보고 충격에 사로잡혀서 직접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 외에도 무안에서는 의붓딸 살해를 공모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네, 의붓딸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인데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20대 부모 때문에 태어난 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도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네, 저도 그 사건 기사 봤어요. 근데 3개월 된 아기 말고 3살 된 아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20대 부모가 3살 아들과 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만을 집에 둔 채 술을 마시러 집 밖을 나갔었대요. 이제 당일 아빠는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이들을 방치한 채 게임에만 몰두를 했고 엄마는 그 다음 날에서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에 3개월 된 그 신생아 아기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질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럴 거면 애를 왜 낳는지 참 모르겠네요. 이게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을 낳아서 이렇게 키울 거면 나중에 정말 살아있는 아이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이 부모들의 제정신인가 하는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끔찍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이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폭행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다라고 하면은 신체적인 가혹 행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거나 남들과 비교하는 것 역시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점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에 유일한 기혼자 장 변호사님, 부모의 훈육과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두 분 빨리 결혼하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네, 두 분 빨리 결혼하세요. 있는 청춘인 줄. 빨리 결혼하세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장정훈 주니어 페리스가 태어났을 때 저는 체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행죄의 정의를 같이 한번 보면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신체의 직감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체벌도 자녀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체벌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녀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체벌, 즉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성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훈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클 때만 하더라도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의 체벌,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당화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민법 제915조를 보더라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처벌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부모의 체벌도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난 5월에는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훈육, 그러니까 사랑의 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다 성장했지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요즘 안 그래도 아이들이 제멋대로인 애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체벌이 없으면 좀 통제가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아동학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 아동학대 건수 중에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75%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한 이제 이런 부모가 왜 아동학대를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나 훈육 목적으로 했어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실질적으로 훈육이라는 이름 아예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를 이제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부모님한테 한 번쯤은 다 이제 체벌을 당하면서 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체벌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전 한 번도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처럼 이성적인 분이라면 체벌을 하더라도 어떤 합리적인 법 내에서 적당히 할 것 같은데요. 저같이 약간 좀 이성이 부족한 분,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패면 죽을 때까지 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애한테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랑 화가 나면은 이게 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돼서 이게 폭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때리시면 이제 죽을 때까지 조심하세요. 진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 한번 네. 화내면 죽을 때까지. 네, 저도 그래서 더욱더 이제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경우에 체벌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처음에는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체벌을 가했다고 하시더라도 왜 때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부른다고 감정에 휘말려서 더 많은 과한 체벌을 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감정에 섞인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인 화풀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벌보단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 세계적인 추세도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우에도 이제 자녀 체벌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앞서 이제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징계권이 존재하는 일본에서도 부모 자녀에 대한 그 체벌 권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이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매가 어느 순간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정은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 함께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 계정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사나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볼까요? 얼마 전 제주에 사는 친한 친구로부터 택배로 과일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어 열어보니 오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보냈거니 하고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앞집 여자가 배를 시끄럽게 눌러 문을 열었는데 다짜고짜 집안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집 오렌지 어땠어? 도둑질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 앞으로 온 오렌지 이쪽 집에서 먹었다며. 오렌지요? 아, 그거 저희 집에 온 택배인데? 뭐라고? 아예 그냥 모르쇠로 잡아 떼시겠다? 택배 아저씨한테 확인해 볼까? 하도 기다리던 택배가 안 와서 오늘 연락해 보니까 이 집 앞에 잘못 두고 간 것 같다고 하던데? 뭐라고요? 잠시만요. 그제서야 어제 온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를 보니 앞집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친구가 과일을 택배 보냈다고 해서 당연히 저희 건 줄 알고 먹었어요. 아이고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지? 우리 집 택배 물건이 어쩐지 하나 둘씩 없어진다 했어. 뭐라고요? 아니 이봐요. 주소 확인 못하고 먹은 건 미안한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배송 잘못한 기사님한테 따지시던가요. 아 됐고 절도죄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 앞집 여자가 나간 이후로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먹은 건 분명 잘못됐지만 제가 절도죄로 고소당할 만큼 잘못한 건가요? 정말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웃집 여자분이 오렌지를 정말 좋아하시나 왜 봐요. 이렇게 연기를 잘해 오늘?
네, 그 앞집 여자분이 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힘드네요. 평소 오렌지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니 약간 좀 이입하신 것 같아요. 감정이 좀. 좀 사주세요. 오렌지요? 오렌지 좀. 네, 오늘 양쪽에 계신 분이 다 옷도 약간 좀 오렌지 나무처럼 입고 왔어요. 갈색 깔로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요. 아, 보니까 가을 톤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렌지 나무라니. 오렌지 나무? 제가 또 초록 색깔 넥타이 메고 와서 셋이 색깔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갈색깔, 초록 색깔 좀 섞여 있어서. 진짜 아무 말이다.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택배 도둑을 많이 맞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마주 보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격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집 여자분께서 사연자분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잘못 배달한 택배 기사님께 화를 내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좀 오렌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집 여자분께서 한두 개도 주기 힘들 만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변사님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오렌지를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어떨까 화가 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웬만한 다른 택배면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먹는 건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조금 택배가 너무 불쾌할 수 많이 있을 와요. 회사에. 그만 좀 시키세요. 그 냉장고에 다이어트 식품이 참 많잖아요. 중라에서 놓으신 게요. 네, 맞아요. 변호사님 네. 이제 다이어트 식품 사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배고플 때마다. 저는 베푸는 걸 좋아해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네,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데 앞집 사람 사연으로만 봐도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절도죄로 신고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절도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 즉 자신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이제 이걸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 택배인 줄 알고 상담자분은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의 고의가 없어서 성립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와 반면에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일부러 가져왔다.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 내지는 뭐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이런 행동 등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면은 그 가중처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이 돼가지고요. 네, 끝나고 오렌지 먹으러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사건의 경우 앞집 여자분이 사연자의 큰 소리를 치면서 현관문 안쪽, 즉 신발장까지 들어오셨는데요. 신발장도 엄연히 주거 공간 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앞집 여자분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집으로 들어오신 그 이웃집 여자분이 뭐 큰 소리로 막 말씀을 하시고 반말로 이제 마구잡이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폭행죄라는 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히 반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하신다는 것은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 이제 기사님이 배송을 잘못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택배를 잘못 배송한 택배 기사님한테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택배 기사님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요. 다만 택배 이용 약관에 최대 보상액을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보상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일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앞준 여자분이 사연자분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사연자분께서는 앞진 여자분을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 앞진 여자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법률 고민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살펴본 법스타그램.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